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넘긴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꾸리며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한때는 12년 동안 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았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병원 창구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시작을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시작은 친정엄마 병원비 한 장이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이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어줬는데 누적 입원비가 3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접지도 못하고 가방에 넣지도 못하고 그냥 두 손으로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뒷사람이 저기요, 좀 비켜주세요. 하고 부를 때까지 제가 줄을 막고 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손등에 링거줄을 꽂은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엄마 눈이 향한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들린 그 봉투였어요. 미경아, 그거 많이 나왔지?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밥부터 좀 먹자. 저는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달려온 옷차림 그대로 머리맡에 놓인 죽 그릇부터 치웠습니다. 절반도 못 비운 죽은 이미 굳어 있었고 약봉지는 날짜별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어요. 엄마는 아파도 약봉지 하나를 그렇게 반듯하게 모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음 검사 일정을 일러주고 나가자 엄마는 제 소매를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미경아, 엄마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겠니? 이러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엄마가 왜 돈 걱정을 해? 지금은 몸만 생각해. 병원이 뭐 대단한 데라고. 약만 타서 집에서 먹으면 되지. 사위한테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늘 웃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휴대폰을 켜고 메모장에 손가락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남은 적금이 얼마인지, 카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월급날이 며칠인지, 엄마 손을 쓰다듬는 손과 숫자를 적는 손이 따로 노는 그 느낌. 그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시켜놓은 배달 음식은 뚜껑도 안 연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하루 종일 입속에서 굴리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입원 한 번만 부탁할게. 또 돈 얘기야? 엄마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어. 적금 깨면 절반은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같이 좀 감당하면 안 될까? 정말 입원 한 번만.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우리 형편 뻔히 알잖아. 가게 매출 바닥이고 카드값에 이자까지 줄줄이 빠져. 나도 숨 막혀 죽겠어. 그래도 엄마 일이야. 병원비잖아. 그러니까 더 알아서 해야지. 장모님 자식이 당신 하나야? 왜 그걸 우리 집 돈으로 막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캐물으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제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참으면 넘어가니까. 참으면 그래도 집은 굴러가니까. 대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이 먼저 움직인 건 시어머니께 보낼 국이었어요. 멸치 육수 내서 끓여둔 된장국을 통에 담고 무생채와 장조림을 반찬통에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친정엄마 죽그릇은 절반이 굳어 있었는데 시어머니 반찬통은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제 손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에 뚜껑을 덮다 말고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너 요즘 친정병원에 너무 들러붙어 있는 거 아니니? 내 서방 밥상은 누가 차려? 제가 챙기고 있어요. 국이랑 반찬도 지금 싸뒀어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알아서 봐준다. 네가 거기 붙어 앉아 있으면 없던 병도 낫니?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그렇게 정신 팔리면 못 써. 수화기 너머로 그 말을 듣는데 손에 든 국통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알아서 돌본다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가볍게 나오는지. 제 엄마는 반찬값 아끼겠다고 병원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데 말이죠.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날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위에 두 가지를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한쪽에는 친정엄마 병원비 고지서, 다른 한쪽에는 시어머니께 보낼 반찬통. 종이 한 장은 손도 못 댄 빚이고 통 하나는 빈틈없이 채운 정성이었습니다. 그 둘을 번갈아 보는데 처음으로 서늘한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대체 어느 집 딸이고 어느 집 며느리인가? 왜 내 엄마의 아픔은 이 집에서 늘 짐짝 취급을 받고 시어머니 입맛은 한 끼도 거르면 안 되는 큰일이 되는가? 남편은 그 식탁을 지나가면서 고지서는 보지도 않고 반찬통만 흘끔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어머니 갖다 드릴 거지? 간 좀 제대로 봐. 지난번에 싱겁다고 한 소리 들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1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서 아주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무렵 저는 하루를 두 번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엔 병원 딸이었고, 낮엔 회사 직원이었고, 저녁엔 그 집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어느 쪽이었는지 아세요? 정작 제 핏줄인 친정 쪽이었습니다. 그날도 출근 전에 병원부터 들렀어요. 엄마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갈아드리고 수건을 적셔 손이며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환자복 소매가 졌길래 제 옷소매로 마저 훔쳤어요. 엄마는 잠결에도 벌써 가니? 너 밥은 먹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부터 챙겨. 하면서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손을 떼어내고 병원을 나와 회사 화장실에서 젖은 소매를 손 말리는 바람에 갖다 대고 한참 말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책상에 앉아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엄마한테 보낼 죽을 사러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나가는 김에 어머니 전복죽도 하나 사와. 요즘 입맛 없다고 하시잖아. 당신이 그런 건 좀 알아서 챙겨. 저는 병원 근처 죽집에 들러 엄마 흰죽 하나, 시어머니 전복죽 하나를 샀습니다. 흰죽은 제일 싼 거였고 전복죽은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였어요. 그걸 양손에 나눠 들고 나오는데 어쩐지 두 봉지의 무게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엄마 죽 때우는 동안 김밥 두 줄을 입에 우겨 넣었어요. 그러고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전복죽 값, 엄마 간병용 물티슈 값, 환자용 빨대컵 값. 그게 전부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에 연결된 가족카드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같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죽이랑 엄마 손등 닦는 물티슈가 같은 통장에서 나갔다는 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사다 드린 전복죽 뚜껑을 열어 한 숟갈 떠보더니 인상을 쓰셨어요. 이게 전복죽이니 맹물죽이니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며느리가 사오는 것도 참 성의가 없다. 옆에서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입맛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다음부턴 한우 장조림이라도 같이 해드려. 그 정도는 해야 드시지. 저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우 장조림. 그 말을 듣는데 낮에 엄마가 했던 말이 같이 떠올랐어요. 병원밥 반찬이 짜다고 그냥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 한 조각으로 드셨다는 말. 반찬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딸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요. 한쪽에서는 한우를 찾고 한쪽에서는 물에 만밥을 드시고 같은 핏줄도 아닌데 왜 무게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네. 다음엔 신경 쓸게요. 저는 그날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추가 검사비 안내였습니다. 액수를 보고 회사 계단참으로 나가 사람 없는 틈에 적금 해지 상담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없다고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2번이나 물었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남편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날 저녁 밥상에서 제가 검사비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가게가 어렵다는 말로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한 통 오니까 목소리가 싹 바뀌더라고요. 아, 네네. 원장님, 예약 시간 바뀌었다고요? 네네. 어머니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좋은 걸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 얘기엔 한숨부터 쉬던 사람이 무슨 예약 전화에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하는 그 사람 휴대폰 화면에 병원 이름이 떴는데 백년암 방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 건강검진이나 받으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알았더라면 그 화면을 더 똑똑히 봐뒀을 텐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친척 단체방에 알림이 떴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친정병원에 아주 살다시피 해요. 시댁은 뒷전이고 아들 밥은 누가 챙기는지 원. 시집 왔으면 어디가 자기 집인지 알아야지. 그 밑으로 친척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시댁이 먼저지. 친정만 챙기면 쓰나.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추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사귀었을 텐데 그날은 손가락이 다른 데로 움직였어요. 그 글을 천천히 캡처했습니다. 1장, 2장, 댓글까지 빠짐없이요. 그리고 사진첩 맨 구석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조용히 넣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언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면 울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우는 대신 저장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큰일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통장 하나 때문에 병원 화장실 칸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진 통장이 아니라 엄마가 숨겨둔 통장 하나 때문에요. 그날은 엄마 병실에 새 환자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침대 사이에 커튼을 치고 엄마 짐을 한쪽으로 옮겨야 했어요. 낡은 속옷 가방을 정리하는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색이 다 바랜 통장이었어요. 겉면에 엄마 글씨로 뭐라고 적힌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 통장 뭐야? 엄마가 잠깐 멈칫하더니 별거 아니라는 듯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얼마 없어. 그냥 넣어둬. 통장을 펴봤습니다.
제가 시집가던 해부터 엄마가 몇만 원씩, 10만 원씩 야금야금 모은 돈이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미경이 정말 힘들 때 보태라고. 입금 날짜를 보니 명절 다음 날, 제 생일 다음 날, 그런 날짜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용돈 받으면 그걸 안 쓰고 도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딸한테 받은 돈을 딸 힘들 때 주려고요. 저는 통장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변기 물 내리는 소리에 울음을 섞어가면서요. 엄마는 자기 병원비 300만 원도 못 내서 통원하겠다는 사람이 딸 줄 200만 원은 손도 안 대고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사무쳐서 한참을 못 나왔어요. 그러고는 세수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수건을 새로 갈아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또 웃었어요. 그 통장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꺼내면 엄마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요. 회사 사정도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반차를 연달아 쓰니까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미경 씨, 사정은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업무 조정 한번 생각해봐요. 미경 씨도 버텨야 하니까요.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동료가 다가와 슬쩍 말을 건넸어요. 차분하고 일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경 씨, 필요한 서류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혼자 다 안고 있지 말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정작 한 집에 사는 남편은 한 번도 안 해준 말을 회사 동료가 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또 손을 벌렸습니다. 여보, 가게 재료비 밀렸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넣어. 나도 더는 못 버텨. 여보, 나 엄마 병원비 때문에 적금까지 깼어. 진짜 더는 없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마침 와 계셨던 모양입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친정일에 빠져서 남편 사업 발목을 잡아? 시집 왔으면 내 집이 어딘지부터 알아야지. 어머니,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정말 빠듯해서 그래요. 됐다, 됐어. 친정엄마들이 원래 그렇다.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자식 주머니 여는 법은 귀신같이 알지. 그 말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자식한테 기대는 법을 잘 안다고요. 200만 원을 못 쓰고 품고 있던 그 엄마가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던 그 얼굴을요. 대꾸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을까요? 비누 묻은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싱크대 안에서 쨍그랑 하고 접시가 깨졌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놀라셨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접시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 깨진 접시가 아니라 어머니 놀란 가슴부터 걱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봐라, 저 성질. 며느리가 갈수록 사나워지네. 저러다 집안일 한번 크게 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서 신문지에 싸서 봉투에 담았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베었는데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조각을 줍는 동안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지는 게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내 엄마의 아픔은 늘 민폐였구나. 깨진 접시 하나에도 어머니 가슴이 먼저인 집에서 내 엄마 병원비 300만 원은 처음부터 낄 자리가 없었구나. 봉투 입구를 단단히 접어 묶으면서
저는 그 안에 깨진 접시만 담은 게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의 마지막 조각도 같이 담아 묻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같은 카드에서 빠져나간 두 숫자를 같은 날 밤에 마주한 그날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죄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엄마한테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아직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서 지켜보셔야 해요. 엄마는 의사 앞에서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가자마자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미경아, 엄마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겠니? 약만 타서 먹으면 되잖아. 2주를 더 있으면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 엄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잖아. 돈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내 얼굴이 반쪽이 됐다. 엄마가 못나서 내 딸 등골을 빼먹네. 저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 끝 사람 없는 데로 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요. 여보, 나야. 엄마가 2주를 더 입원해야 한대. 병원비 절반 아니어도 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몇 번 말해. 가게 카드값 막아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나가. 지금 우리 형편에 10만 원도 여유 없어. 10만 원도 없다고? 없다니까. 진짜 없다고. 장모님 자식이 당신 하나야? 형제들끼리 알아서 나눠내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매달려? 알겠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볼까봐 또 웃으면서요. 엄마 환자복 단추가 하나 풀려 있길래 그걸 다시 끼워드렸습니다. 단추 구멍에 손가락을 넣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한 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엄마, 추워. 단추 잘 채우고 있어. 감기까지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 우리 딸밖에 없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그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습관처럼 가족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뭐가 얼마나 나갔는지 정리해둬야 했거든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쭉 내리는데 어느 줄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500만 원. 결제처 백년암 방병원. 처음엔 잘못 봤나 싶었어요. 0의 개수를 다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만 원이었어요. 그 한방병원. 며칠 전 그 사람 휴대폰 화면에 떴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검진이나 받으시려나 보다 하고 넘겼던 그 이름이요. 손에 들고 있던 엄마 약봉지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터지면서 알약이 거실 바닥에 또르르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흩어진 알약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하나를 집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엄마 병원비 300만 원은 10만 원도 못 보탠다던 사람이 같은 카드로 같은 통장에서 그 한약방에 500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알약을 다 줍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백년암 방병원에 500만 원. 이거 뭐야? 그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니 요즘 기운 없으시잖아. 보약 좀 지어드렸어. 그게 왜라니? 당신 아까 나한테 10만 원도 없다며.
우리 엄마 병원비는 10만 원도 없다며.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계셨던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고급 보약 상자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면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예, 사람 늙어서 쓰러진 다음에 돈 쓰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안 아플 때 미리 챙기는 게 진짜 효도야. 너희 친정처럼 다 아프고 나서 돈 들이부어봐야 밑 빠진 독이지. 저는 그 상자를 봤습니다. 윤기 나는 자개 무늬에 비단 보자기까지 덮인 그 상자를요. 제 엄마는 병원밥 반찬값 아끼겠다고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데 멀쩡한 시어머니 앞엔 500만 원짜리 보약이 비단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메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짓밟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엄마도 아프면 안 되잖아. 미리 챙겨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아프고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 낫지. 혹시 우리 엄마도 아프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작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건 제 엄마인데요. 아프지도 않은 자기 엄마는 미리 챙겨야 하고 진짜 아파서 누운 제 엄마는 통원이나 하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저와 제 엄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엄마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봉지가 구겨지도록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더 채워 넣을 정성은 이제 단 한 통도 남지 않았다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지는 데는 종이 2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장은 비단에 쌓인 보약값 영수증이었고 다른 한 장은 물의 만밥으로 버틴 엄마의 병원비 고지서였어요. 저는 그 2장을 식탁에 나란히 펴놓고 그 사이의 거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선 시어머니가 보약 상자를 또 쓰다듬고 있었어요. 제가 2종이를 펴놓은 걸 보더니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뭘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펴놓고 봐. 친정 병원비는 박씨 집안 사정이고 내 아들이 제 어미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걸 어디다 갖다 비교해? 어머니, 같은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제 월급이 들어가는 통장이요. 그래서 며느리 월급은 이 집 살림에 보태는 게 맞지 친정에 퍼나르려고 버는 거였니? 사람이 시집을 왔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옆에 있던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한다. 그깟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장모님 병원비까지 다 책임져야 해? 사위가 무슨 현금 인출기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들 힘도 따질 마음도 그날은 이상하게 들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침착함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아래칸을 열고 깊숙이 넣어둔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엔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급여 이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넣어뒀는지도 모를 서류들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진작부터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다 잠든 뒤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화면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요.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 흘러들어간 돈을 하나하나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제사비, 명절 비용, 시아버지 칠순 잔치, 시어머니 한약방 비용, 그리고 남편 가게에 보탠 운영비, 통장 내역을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날짜와 금액을 옮겨 적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숫자가 한 칸 한 칸 채워질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표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흐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보약값이 빠져나간 날짜를 짚어보니 제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편 가게 계좌를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은 미뤄둔 채로 그 돈이 시어머니한테 반복해서 송금되고 있었어요. 거래처 돈은 맞고 어머니한텐 보내고 제 월급으로 살림 구멍을 메우면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보는데 손이 다 떨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안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을 텐데 그날은 울 시간조차 아깝더라고요. 저는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회사 동료한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 똑 부러지게 하던 그 사람한테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그 사람은 위로부터 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묻더라고요. 미경 씨,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 너무 억울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억울한 건 나중에 풀어요. 지금은 기록부터 남겨요. 감정으로 싸우면 미경 씨만 다쳐요. 자료로 움직여야 이겨요. 그 사람은 회사 근처에 이혼 전문으로 잘 보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며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미경 씨가 지금까지 참은 거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여기서 멈추면 또 똑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참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말, 그런데 이제는 참는 걸로 안 된다는 말이요. 며칠 뒤 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한테는 회사 일이 바빠서 며칠 정신없을 거라고 둘러댔어요. 엄마, 나 회사 일이 좀 커져서 며칠 정신없을 거야. 못 와도 걱정하지 마. 전화는 꼭 할게. 그럼. 일부터 해야지. 엄마는 괜찮다. 너 밥 거르지 말고 잠도 좀 자고 다녀. 엄마는 또 제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 딸 밥 굶을까만 걱정하더라고요. 그 손을 잡고 병실을 나오는데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이혼소송 위임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해 줬고 저는 그 설명을 끝까지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안 떨리더라고요. 제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도장을 꺼내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박히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던 숨이었습니다. 들이쉬기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던 그 숨을 그 작은 도장 하나 찍고 나서야 비로소 길게 내쉬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오는데 짐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2년을 살았는데 정말 제 것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것뿐이더라고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엄마가 시집 보낼 때 챙겨준 작은 보석함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골라 짐을 쌌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손이 자꾸 멈췄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사던 집이 맞나 싶을 만큼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살림은 다 시어머니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고 가구도 시댁에서 들여놓은 게 절반이었거든요. 12년 동안 제 월급은 이 집에 다 부어졌는데 정작 제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짐을 들고 나와 병원 근처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평 반짜리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좁은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12년 살던 그 집보다 숨이 잘 쉬어졌습니다. 짐 풀던 손을 멈추고 천장을 한참 봤어요. 천장 벽지가 누래져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녁쯤 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화부터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짐 싸들고 어딜 나가? 당장 들어와. 여보, 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도장 찍었어. 뭐? 도장? 너 지금 나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쇼 아니야. 생활비 통장도 정리할 거고 가족 카드도 해지할 거야. 야, 박미경, 너 이거 진짜 후회한다. 어머니가 알면 너 가만 안 둬. 후회.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12년 참고 산 게 후회였지. 도장 찍은 건 후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제 급여 자동이체부터 끊었습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에 들어가던 제 월급의 흐름을 막은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는데 그 종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그 통장으로 빨려 들어가던 제 월급이 그 종이 한 장에 멈췄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어요. 남편 가게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요. 다행히 없었습니다. 서류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그 사람 사업이 어떻게 되든 시댁빚이 제 앞으로 넘어올 일은 없다는 걸 종이로 받아든 거죠. 은행을 나오는데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대신 통화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멀쩡한 남편 두고 친정엄마 병원에 눌러앉겠다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 어머니,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시집 왔으면 시집을 알아야지. 너 같은 게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집안을 뒤집어놔? 어머니, 더 들을 말 없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끊긴 뭘 끊어? 야, 박미경, 너 지금 거기 안 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를 메모해뒀어요. 예전 같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을 텐데 그날은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자료가 더 쌓였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정하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지런해질 수도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그 사이에 큰 일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장해둔 캡처랑 녹음 파일을 받아서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단체방에 올렸던 글, 댓글들, 통화 녹음, 보약 결제 내역. 다 시간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미경 씨, 이것 좀 봐요. 이 정도면 미경 씨가 당한 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 씨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까지 버틴 사람이에요. 그 폴더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참고 삼킨 게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었구나 싶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보약 결제 내역, 시어머니가 친척 단체방에 올린 글, 그날 통화 녹음, 그리고 12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송금 내역까지요. 정리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봐볼 수 있습니다. 조정 들어가면서 재산 분할 자료도 같이 준비하죠.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시댁에서 무슨 연락이 와도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말로 싸우지 말고 전부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한편 그 집에선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보약을 소개해준 친척한테 또 솔깃한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한약방에 2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원금이 2배가 된다고요. 그 한약방이 곧 가맹점을 늘린다는 둥, 지분을 미리 사두면 큰 돈이 된다는 둥.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들들 볶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가게 운영비가 모자라 거래처 결제도 못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체면을 세우겠다고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을 또 밀어가면서 그 돈 일부를 친척이 권한 보약 투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한 구멍을 막으려고 2개를 더 뚫는 격이었어요. 저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그 소식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 사람 가게 구멍을 메워온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책상에 놓인 변호사 명함을 한번 쓸어보고는 그냥 휴대폰을 엎어뒀습니다. 이제 그 집 구멍은 그 집 사람들이 메울 차례였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집이 며느리 하나 빠지니까 일주일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짐을 싸들고 나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거래처 사람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료상 사장이 가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대요. 이 사장, 대금이 2달째 밀렸어. 오늘 안 넣으면 우리도 더는 못 넣어줘. 형님, 제발 조금만요.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꼭 맞겠습니다. 다음 주? 그 말만 몇 번째야. 거래처 돈은 밀려놓고 어머니 보약값으로 비싼 한약방 다닌다는 소문은 다 났어. 가게 앞에서 그렇게 소란이 한 차례 일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앞에서요. 어머니 체면 세우려고 거래처 결제를 미뤄왔던 게 결국 어머니 체면이 동네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된 거죠. 저는 그 시간에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엄마 재활치료 일정을 간호사실에서 확인하고 다음 주 물리치료 시간표를 휴대폰에 옮겨 적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어찌나 길게 이어지던지 손목 위에서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진동이 멈췄다 싶으면 또 울리고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울리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 번호로도 몇 통이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그냥 뒤집어 놓고 엄마 약 봉투에 다음 주 복용 시간을 매직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전 8시 점심 먹고 자기 전에 꼭 드시기. 엄마 약 봉투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는데 등 뒤에서 휴대폰이 또 떨리더라고요. 신경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 하루에만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37통이 와 있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절박하게 저를 찾은 적 없던 사람이 가게 구멍이 터지니까 그제야 제 번호를 그렇게 눌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 쪽에서도 일이 터졌어요. 그 보약 투자 권한 친척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한약방에 가봐도 점장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건강식품 매장도 제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사색이 됐답니다. 며느리한테 호통치던 분이 그 친척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하는 목소리가 동네까지 들렸다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저. 그 돈 말이에요. 우리 돈 어디 갔어요? 네. 왜 말을 안 해요?
형님, 형님, 전화 끊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는 신호음만 길게 울리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못 일어났대요. 가게 쪽도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재료상 사장이 더는 못 기다린다며 거래를 끊었어요.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은 한 군데 막으려고 다른 데 돈을 돌리고 그걸 또 막으려고 또 다른 데 손을 벌리고 결국 가게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친척 단체방에 글을 한 줄 더 올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일에 정신 팔려서 가게 돈까지 들고 나갔답니다. 이래서 며느리는 처음부터 잘 드려야 해요. 그 글이 올라온 게 오전이었습니다. 캡처를 받은 게 오후였어요. 회사 동료가 누구보다 빨리 그 글을 잡아서 저장해 줬거든요. 미경 씨, 또 올렸어요. 이번엔 가게 돈까지 들고 나갔다고 썼어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저는 그 캡처를 받자마자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메시지에 한 줄만 적었어요. 이번 것까지 명예훼손 자료에 추가해 주세요.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보내주셨어요. 시어머님 쪽으로 내용 증명 발송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시댁집으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답니다.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다가 글자를 다 읽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년 동안 며느리 흠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던 분이 그 종이 한 장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요. 보약 상자도 그날만큼은 손으로 쓸어보지 못했답니다. 남편 쪽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가게 정리를 하면서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는데 그제야 자기 사업이 누구 돈으로 굴러왔는지가 보였답니다.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을 미루고 어머니 한약방에 보내고 그 빈자리를 제 월급으로 메워온 흐름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요. 12년치 송금 내역을 그 사람은 이제 와서야 한 줄 한 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정기일을 앞두고 책상 위에 봉투 3개를 펴놓았어요. 한 봉투엔 친정엄마 병원비 영수증과 통원 치료 기록, 한 봉투엔 시댁으로 나간 12년치 송금 자료, 한 봉투엔 시어머니가 친척 단체방에 올린 헛소문 캡처와 통화 녹음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3개를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보는데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화도 안 났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는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차분함만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렀더니 엄마가 그 봉투를 보고 또 자책을 했습니다. 미경아, 저게 다 뭐니?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가 죄인이다. 엄마가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어요. 저는 그 베개를 살며시 내려놓고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깨어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너한테 짐만 됐는데. 아니야. 엄마가 그 200만 원 통장 품고 있어준 덕분에 내가 정신 차렸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어. 엄마는 나한테 짐이 아니야. 엄마는 나를 깨워준 사람이야.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12년치 눈물을 한 번에 다 흘렸던 그날 화장실 칸 이후로 신기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비워진 자리에는 다른 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무언가가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해가 지는 풍경이 무섭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 또 떠오를 거라는 것도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과 고시원을 오갔어요.
봉투 3개에 담은 자료는 점점 두꺼워졌고 그만큼 제 어깨에서는 무게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짐을 내려놓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조정기일이 잡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엔 잘 안 입던 짙은 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며느리가 아닌 모습으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사람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화려하던 분이 화장기 하나 없이 손수건만 만지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절차를 설명한 뒤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자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가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정리할 재산도 거의 없어요. 미경이가 그래도 12년 산 정으로 조금만 양보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펴놓는데 그 사람 시선이 봉투 위에서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정위원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그동안 시댁에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날짜별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위원 앞에 내려놓으면서 차분히 설명했어요. 결혼 첫 해부터 지금까지 시댁 제사비, 명절 비용, 시아버님 칠순 잔치, 시어머님 한약방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전부 제 월급이 들어가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입니다. 같은 시기에 남편 가게 계좌에서는 거래처 대금이 밀린 채 시어머님께 반복 송금됐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건 다 가족끼리 도운 거지. 며느리가 그런 걸 장부처럼 따지면 어떡하니.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그러자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집안 망신이라는 말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척 단체방 캡처가 차례로 책상 위에 놓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두고 올린 글, 댓글, 그리고 가게 사정을 며느리 탓으로 돌린 마지막 글까지요. 변호사가 그 옆에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을 정리한 종이를 놓으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통화 내용 일부는 모욕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자료를 조정 자리에서 먼저 꺼낸 건 별도 형사 절차로 바로 넘기기 전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려한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던 손이 그 자리에 멈추더라고요.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짜냈어요. 미경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장모님 병원비,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든 보탤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여보, 그날 당신이 그랬지. 혹시 우리 엄마도 아프면 안 되잖아, 라고.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12년을 정리했어. 이제 와서 보태겠다는 그 돈으로 다시 내 아내 자리를 사려고 하지 마. 그 자리는 그날 끝났어.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갈 내용 증명까지. 조정위원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양측에 서명을 권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깔끔하게 서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하지도 맞잡지도 않고 그냥 한 발 옆으로 비켰어요. 그분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댁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입을 다물게 됐어요. 보약 투자 사기 얘기가 동네에 다 퍼졌고 가게 부도 소식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퍼뜨리던 헛소문은 결국 자기 집안의 탐욕을 드러내는 증거로 돌아갔어요. 며느리 흠잡는 데 쓰던 그 입이 자기 명예를 깎는 칼날이 됐던 겁니다. 저는 재산분할금으로 가장 먼저 엄마 병원비를 정리했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에 다시 섰는데 처음 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굳어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직원에게 카드를 내미는 손이 그때와는 다르게 떨리지 않았어요. 보호자님, 완납 처리됐습니다. 이제 미납금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안 못 흘리던 눈물이 그제야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엄마는 한 달쯤 더 입원해 재활을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날 저는 엄마 짐가방을 직접 들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처음 병원비 고지서를 들고 무너졌던 그 로비를 이번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병실 창가에서 잠깐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경아, 엄마 때문에 네가 이혼까지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의 짐이 된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나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12년을 남의 집 며느리로 버틴 것보다 엄마 딸로 사는 내일이 나한텐 훨씬 귀해. 엄마가 제 손등을 한참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재산분할금 일부를 미천 삼아 동네 어귀에 작은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손 반찬으로 정했어요. 엄마의 정갈한 손맛이 미천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처음엔 손님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하셨는데 단골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점점 환해지셨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엄마 반찬 맛을 보고 사장님, 이 반찬은 돈 받고 팔아도 마음이 같이 담긴 맛이네요. 고 칭찬하실 때마다 엄마 얼굴에 옅게 홍조가 도는 게 보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를 하나 걸어뒀어요. 엄마가 시집 보낼 때 품에 안겨주신 그 200만 원짜리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엄마 글씨, 우리 미경이 정말 힘들 때 보태라고라는 그 글자를 그대로요. 손님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저랑 엄마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서로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 눈빛이 우리 모녀의 가장 단단한 자본이에요. 가끔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그 다음엔 어머니 안부 부탁한다는 말이었고, 나중엔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걸 다 읽지 않고 보관함으로 넘깁니다. 답장도 하지 않아요. 답장할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그 집에 더 보탤 효도도, 더 바칠 체면도, 더 채워 넣을 정성도 이제 제겐 단 한 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2년치 정성을 통에 담아 보내던 그 손은 이제 엄마의 반찬을 통해 담아 손님께 건네는 손이 됐어요. 가게 문을 닫고 엄마와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골목 어귀에 가로등이 켜집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그날 못 답한 무생채를 한 통 들고 제 옆을 따라 걸으세요. 저는 엄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그 골목을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남의 집 며느리로 참고 살았던 12년보다 친정 엄마의 딸로 당당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더 귀하다는 걸. 저는 이 골목을 걸으며 매일 다시 배웁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참는 게 효도이고 참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정작 제 부모 아픈 자리 앞에서 지갑을 닫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서도 결국 지갑을 닫더라고요. 사람은 한번 보여준 모습이 진짜입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되고 두 번 참으면 평생을 참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